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조그만 꽃집을 운영 중인 60대 엄마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정말 큰 일을 겪고 다시 제품으로 돌아왔는데요. 집안에 사람 한 명 잘못 들였다가 모든 걸 잃을 뻔한 끔찍한 경험을 했어요.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이 남기고 간 배신이긴 했지만 얼마나 괘씸한지 하늘나라에 쫓아가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충격이 큰 일이었답니다. 특히 딸 가진 부모님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서 썼어요. 부디 같은 엄마의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3년 전에 남편을 폐암으로 먼저 떠나보냈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남편이 평생 일군 건설회사 덕분에 지금까지 경제적으로는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남편은 맨 땅에서 중견 건설회사 회장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어요. 아직도 병원에서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눈에 선해요. 여보, 나 없어도 당신이랑 우리 딸 절대 고생 안 하게 해놓을게. 췌장암 말기 판정받고 9개월 투병하는 동안 남편은 재산 정리에만 매달렸어요. 변호사 불러서 유언장 작성하고 세무사 만나서 상속세 절세 방안도 짜고 회사 임원들 불러서 인수인계하고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장이었죠. 그 약속대로 남편은 모든 재산을 저와 딸에게 남겨주고 떠났답니다. 남편이 정리해준 작은 빌딩과 오피스텔은 월세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남편이 떠난 후 한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곁에 없다는 게 이렇게 허전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옆에 딸이 있어서 힘을 낼 수 있었죠. 한동안 집에서 저랑 같이 지내줬거든요. 엄마, 이제 우리들이 의지하면서 지내면 되지. 내가 엄마한테 더 잘할게요. 남편이 떠나고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건물 1층에 작은 꽃집을 열었답니다. 사실 돈을 벌려고 한 건 아니고 취미 삼아 시작한 거였죠. 꽃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생전에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당신 꽃 좋아하니까 나중에 꽃집이라도 운영해봐. 집에만 있으면 병나. 그리고 가게를 연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한 청년이 우리 가게에 자주 들르는 거예요. 사장님, 꽃이 다 은은하고 예쁜 것 같아요. 사장님이 직접 고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니 고맙네요. 내가 화려하고 잎이 큰 걸 안 좋아해서요. 그리고 어느 날 하루는 비가 온다며 커피까지 사다 주고 가더라고요. 사장님, 비 오는데 혼자 계시려면 적적하시겠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 드시고 하세요. 나이는 어려도 인사도 알고 참 세심한 사람이구나 싶었죠. 한 달쯤 지나서 그 청년이 조심스럽게 이 말을 꺼냈어요. 사장님, 실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뵀는데요. 혹시 따님 결혼했나요? 그럼 만나는 분은요? 제가 우연히 사진을 봤는데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요. 언제 핸드폰 배경으로 해뒀던 딸 사진을 봤는지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죠. 그런데 정말 진지하더라고요. 사실 딸도 32살이 되도록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지냈던 때였거든요. 일만 하느라 시간도 없었고 남편이 떠난 뒤로는 더더욱 연애하기가 힘들었죠. 매일같이 찾아와서 가게 정리까지 도와주는데 그 정성에 결국 제가 졌답니다. 고민 끝에 딸한테 사위 이야기를 꺼냈더니 처음엔 시큰둥했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선 같은 거야? 난 아직 연애할 마음 없어. 그래도 한번 만나나 보지. 인연은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거야. 아무래도 딸이 소개팅 자리를 어색해하는 것 같아 셋이 저녁을 먹기로 했죠. 사위는 딸 말을 경청하고 유머 감각도 있고 무엇보다 딸을 보는 눈빛이 빠져 있더라고요. 딸도 처음엔 마지못해 나왔는데 헤어질 때쯤엔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져 있었죠. 그 후로 두 사람은 정식으로 만나기 시작했고 8개월 열애 끝에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상견례도 참 화기애애했네요. 사돈도 저처럼 혼자 된 상황이라서 그런지
통하는 게 많았죠. 아이, 사돈이랑 나랑 인생 굴곡이 똑같네요. 이참에 격식 없이 편한 친구처럼 재밌게 지냅시다. 아유,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제가 더 감사하죠.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사위가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장모님, 저희 결혼하고 나서도 같이 살면 어떨까요? 혜연이도 장모님 혼자 두고 가기 힘들어하는 것 같고 저도 혼자 계시는 게 마음이 너무 안 놓여서요. 처음엔 젊은 부부한테 폐가 될까봐 거절했는데 사위가 저를 계속 설득하더라고요. 집 넓으니까 충분히 각자 생활도 가능하고요. 혼자 적적하게 지내지 마시고요. 엄마, 나도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 이 사람도 좋다는데 그냥 같이 살자, 응? 딱 1년만이라도 같이 살아봐요, 장모님. 딸까지 설득하고 나서니 제가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두 사람 마음이 그저 고마웠죠. 다행히 집도 층수가 다른 복층 구조라 프라이버시도 지킬 수 있었고요. 그렇게 1층은 제가, 2층은 딸과 사위가 쓰기로 했죠. 세 식구가 한 집에 살기 시작했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주말엔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딸 사위 덕에 좋은 곳도 많이 가봤죠. 그런 시간을 보내니 남편 빈자리가 조금씩 채워지는 기분이었답니다. 사위에 대한 고마움이 날로 커가던 무렵 딸이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엄마, 정우씨 우리 회사 이사로 영입하려고 해. 어떻게 생각해? 지금 다니는 회사는 어떡하고? 요즘 회사 생활에 회의를 느낀대. 대기업은 승진도 느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고. 차라리 우리 회사에서 경영 전반을 배우면서 커리어를 쌓고 싶다는데? 딸이 이어서 설명했어요. 정우씨가 경영학과 출신이고 우리 회사도 이젠 전문 경영인이 필요한 시점이고 무엇보다 가족이니까 믿을 수 있잖아. 사실 나도 혼자서 어려운 게 많았거든. 부부끼리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서. 솔직히 고민이 됐어요. 남편이 평생 일군 회사인데 사위라고 경영을 맡기는 게 맞을까 했죠. 네가 잘 생각해서 결정해. 엄마는 네 판단 믿으니까. 이사회는 생각보다 쉽게 통과됐고 사위도 초반엔 의욕이 넘쳤어요. 장인어른이 일군 회사 제가 더 크게 키워드릴게요, 장모님. 저만 믿으세요. 박서방, 요새 매일 야근이던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뭐든 건강이 우선이야. 괜찮아요. 지금이 중요한 시기예요. 회사 시스템을 완전히 파악해야 해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야근보다는 술 약속이 너무 많았고 주말에도 집에 붙어있는 시간이 없었죠. 딸한테 물어보니 사위가 중요한 신사업팀을 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정우씨 일 정말 잘해. 벌써 매출이 15%나 올랐대. 그래? 아이, 그럼 다행이네. 딸이 그렇게 좋아하니 저도 안심했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죠. 사위가 회사에서까지 권력을 잡으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김 과장이 저를 다시 찾아온 게 사위가 회사를 들어가고 1년쯤 됐을 때였을 겁니다. 20년 넘게 일한 직원이라서 회사 재정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사모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결제건에 이상한 게 있어서요. 아무래도 사모님께 먼저 말씀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아서요. 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김 과장이 서류철을 펼쳐 보였어요. 최근 6개월간 사위가 결제한 내역들이었죠. 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 보시면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 비용이 평균 2천만 원을 넘어요. 제 생각엔 아무리 접대가 많아도 이건 과하지 않나 싶어서요. 회장님도 살아생전에 이렇게까지 쓴 적이 없어서. 거래처 접대가 많다고 딸한테 듣긴 했는데 영수증 보면 대부분 2인 식사예요. 그것도 점심시간대가 많고요. 접대치곤 이상하죠.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명품 매장에서 결제한 건이 한 달에 서너 번씩 있어요. 무슨 접대용 선물인지. 얼마나 되는데요? 한 번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이에요. 머리가 아파왔어요. 사위가 회사 돈을 이렇게 펑펑 쓰고 있었다뇨. 남편은 1원 하나까지 그렇게 꼼꼼히 확인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저녁 사위한테 넌지시 물어봤어요. 박서방, 요즘 회사 접대비가 많이 나간다고 하던데
그게 그렇게 많이 필요해? 그 말에 잠시 젓가락이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어요. 그 신규 거래처 유치하느라 좀 많이 썼어요. 회사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한 달에 몇 천만 원은 좀 많지 않아? 요즘 비즈니스가 다 그래요. 특히 대기업 상대로 영업하려면 더 신경 써야죠. 괜히 매출이 15%가 오른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뛰는 사람이 있으니까 했죠. 일주일 뒤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김 과장이 다시 찾아왔거든요. 사모님, 이번엔 정말 큰일이에요. 회사 명의로 외제차를 구입했는데 9천만 원짜리 벤츠예요. 회사 차량이 필요했나 보죠. 그게 아니에요. 이 차가 회사엔 없어요. 등록은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 어디에도 없고 직원들도 물어보니까 본 적이 없대요. 불안한 마음에 저녁에 사위한테 회사 차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거 고객 접대용이에요. VIP 바이어들 모실 때 필요해서요. 그래? 근데 회사 주차장에도 없고 다들 모른다고 하던데. 공유를 해야지 회사 차를. 평소엔 제가 관리 차원에서 타고 다녀요. 언제든 쓸 수 있게요. 직원들은 당연히 모르죠. 그렇게 좋은 차를 직원들 아무나 타고 다니게 둘 수 있나요? 장모님도 참. 앞뒤가 딱 들어맞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더 추궁하기도 애매했어요. 그런데 한 달 뒤 김 과장이 또 다른 증거를 가져왔죠. 사모님, 이사님이 결제한 컨설팅 계약서들인데요. 3천만 원씩 비용이 나가요. 과장님, 일단 좀 더 지켜봐 주세요. 계속 모아주시고요.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요. 김 과장이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 문제를 곧장 딸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할지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곧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하루는 사위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는데 평소와 달리 얼굴이 많이 어두웠어요. 장모님, 실은 저희 엄마가 거래처에서 사기를 당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대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그렇게 갑자기 어려워질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20년 넘게 거래하던 중국 업체가 물건만 받고 돈을 안 주고 잠적했다는데 그 돈 받으려고 대출까지 받아서 다른 거래처에 물건 넣어서 완전히 망했어요. 사위가 이어서 더 충격적인 말을 했죠. 엄마가 지금 너무 충격받으셔서 병원에 계신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큰일이네. 그래서 그 병원비 냈어? 그것도 걱정이에요.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제가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그때 사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걸 봤어요. 평소에 그렇게 듬직하던 사람이 울먹이는 걸 보니 제 마음도 아프더라고요. 박서방, 너무 걱정하지 마. 가족이 뭐야,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지. 며칠 후 사위는 전보다 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이 얘기를 꺼냈어요. 단순히 병원비를 빌리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란 걸 예감했죠. 장모님,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인데 저희 엄마가 당장 지낼 곳이 없어요.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월세방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사돈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 순 없잖아요. 그럼 우리 집 근처에 빌라가 하나 있는데 일단 거기서 지내시라고 해. 세는 안 받을 테니까. 여기 들어오라고 하는 건 서로 불편할 것 같아서. 사위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장모님, 정말 어떻게 이런 은혜를... 무슨 은혜야, 가족끼리 당연한 거지. 사실 아까운 마음도 있었죠. 월 3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사돈이 그렇게 어려운데 돈 몇 푼 아끼자고 모른 척할 순 없었어요. 일주일 뒤 사돈이 이사 오는 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삿짐이라고는 냉장고랑 세탁기 그리고 옷까지 몇 상자가 전부였거든요. 사돈,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까지 신세를 지게 되다니. 사돈이 깊게 고개를 숙이는데 보기가 안쓰러웠어요. 이 일만 정리되면 얼른 집 구해서 나갈게요. 저한테 살집까지 내주시고. 사돈, 마음 쓰지 마세요. 가족끼리 당연한 거예요. 금방 다시 일어설 겁니다. 그렇게 사돈은 우리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빌라로 이사 오게 됐어요. 우리 딸도 마음이 쓰이는지 사돈을 평소보다 자주 찾아가고 반찬도 해다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상한 건 사돈이 제 길을 위해 뭔가 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였어요.
집에만 있고 일자리를 구하거나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없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이미 사돈댁은 다른 문제에 빠져 있었더라고요. 사돈이 이사 온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한 명 있더라고요. 장모님, 제 사촌 동생 민지예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서 저한텐 친동생이나 다름없어요. 이번에 서울로 직장 옮기게 됐다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정호 오빠가 항상 자랑하던 분들을 다 뵙네요. 세연이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사돈 처녀는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고 예의도 발랐어요. 대전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했죠. 그런데 사위가 유독 사돈 처녀를 각별하게 챙기는 게 눈에 보였어요. 민지야, 서울 생활 어때? 많이 힘들지? 너 너무 말랐다. 밥 좀 잘 챙겨 먹어. 괜찮아요, 오빠. 병원 일이 원래 어딜 가나 힘들어. 그래도 혼자 있으면 외로울 텐데 주말엔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와. 그런데 며칠 후에 사위가 저한테 뜻밖의 제안을 하더군요. 저희 어머니가 민지를 아무래도 서울에 혼자 자취하게 두기엔 불안할 것 같다고 이 기회에 같이 지내면 어떻겠냐고 하시네요.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빌라에서? 어머니랑 같이 지낸다는 거지? 네, 민지도 우리 가족인데 같이 있으면 서로 힘도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사돈 처녀까지 빌라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죠. 일이 이렇게 되니 생각보다 빌라에서 나가는 게 더 시간이 걸리겠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가차없이 힘든 사람을 내몰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사돈 처녀가 이사 오는 날 사위는 직접 이삿짐까지 다 날랐어요. 오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내가 할 수 있는데. 아니야, 무거운 건 내가 들어야지. 넌 작은 것만 옮겨. 원래도 배려가 넘치는 건 알았지만 저렇게까지 자상한 사람이었나 싶더라고요. 그 후로 사돈 처녀는 완전히 이 집안 막내딸처럼 지냈어요. 사위도 퇴근하면 사돈집에 들렸는데 사돈 처녀를 보러 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사돈이랑 다 잘 지내고 계시지? 근데 이 시간까지 거기 있다 온 거야? 아, 오늘 민지가 저녁을 맛있게 해줘서 좀 도와주고 같이 먹고 왔어요. 사돈 처녀가 요리를 잘하나 봐? 네, 그 손재주가 좋아요. 민지 같은 애가 진짜 며느리감이라고 엄마가 맨날 그래요. 딸은 옆에서 조용히 자기 밥만 먹었죠.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지만 그땐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겼어요. 그리고 사돈 처녀가 이사 온 지 3개월쯤 지났을 때였죠. 집에 혼자 있는데 택배 하나가 왔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돌려보냈을 텐데 사돈 처녀가 집 주소를 잘못 쓴 것 같았어요. 택배를 받아서 사돈 처녀에게 연락하려고 했는데 번호를 몰라 망설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사위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장모님, 혹시 택배 온 거 없었어요? 실수로 주소를 잘못 적었나 봐요. 안 그래도 방금 뭐가 왔는데 사돈 처녀가 주소를 잘못 적었나 봐? 순간 사위 표정이 굳어지더니 금세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 그게 제가 민지 부탁으로 대신 주문해 준 건데 실수로 우리 집 주소를 적었나 봐요. 그래? 근데 이 시간에 회사는 어쩌고? 잠깐 외근 나왔다가 들렀어요. 민지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사위가 택배 상자를 들고 가려는데 상자가 제대로 봉해지지 않아서 안이 살짝 보였어요. 분홍색 잠옷 같은 게 보였는데 커플 잠옷처럼 남녀 세트인 것 같았죠. 그나저나 박서방이 왜 사돈 처녀 걸 대신 주문해줘? 민지가 인터넷 쇼핑을 잘 못해서 제 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현금으로 받기로 했어요. 젊은 사람이 그런 걸 못한다고? 사위가 너무 급하게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갸웃거렸죠. 그날 저녁 딸한테 넌지시 물어봤어요. 혜연아, 혹시 사돈 처녀 남자친구 있대? 글쎄, 들어본 적 없는데. 왜 엄마? 아니 그냥 예쁜 애가 혼자 있기 아깝다 싶어서. 그 택배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상한 일이 생겼죠. 아침 7시쯤에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동네 사는 7살 준호가 저한테 달려왔어요. 평소에도 부침성이 좋은 애라 사람들에게 말을 잘 거는 애였어요. 할머니! 할머니! 어머 준호야, 강아지 산책 나왔구나. 네, 우리 아빠랑요.
아빠는 저보다 달리기 느리거든요. 저기 있어요. 준호가 가리킨 곳을 보니 뒤에 준호 아빠가 강아지 줄을 잡고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준호가 눈치를 힐끗 보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저요 비밀 하나 알고 있는데요. 알려줄까요? 그래, 알려주라. 할머니가 비밀 꼭 지킬게. 약속. 그게 뭐냐면요, 어제 정우 삼촌이요 여기 있었는데 제가 삼촌 봤어요. 아이들은 본 걸 그대로 말하는 순수함이 있죠. 전 그냥 웃으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근데 삼촌이 다른 아줌마랑 뽀뽀했어요. 이렇게 꼭 안기도 하고요. 어? 뽀뽀?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아이 앞에서 당황한 모습을 보일 순 없었죠. 준호야, 새벽이라 어두워서 잘못 봤을 거야. 아니에요. 아빠가 이 시간에 둘이서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엄마한테도 말해줬는데. 당황한 준호 아빠가 뛰어오더니 아이를 말리더라고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얘가 뭘 잘못 보고 한 소리예요. 인사하고 가자. 당황한 준호 아빠 표정을 보니 정말로 뭔가 보긴 봤구나 싶었어요. 전 그대로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사위가 요즘 들어 새벽 운동을 자주 나간다곤 했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의심스럽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퇴근하고 온 사위에게 떠보듯 물어봤어요. 박서방, 요즘도 새벽 운동 나가나? 네, 요즘 접대가 많다 보니까 체중이 늘어서 관리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아니, 그 어제 준호네가 새벽에 누구랑 있는 걸 봤다고 하던데. 순간 사위 손에 들고 있던 컵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리고 태연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죠. 아, 가끔 마주쳐요. 귀여운 녀석. 그 집은 왜 애를 데리고 새벽부터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장모님, 혹시 이거 보셨어요? 회사 동료가 보내준 영상인데 너무 웃겨요. 사위는 화제를 돌리려는 것 같았어요. 더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작은 의심이 생겼죠. 딸에게 말해볼까 하다가도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깨트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가끔 사위가 새벽 운동을 간다고 할 때면 준호 말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슬슬 다른 이상한 점들도 눈에 띄기 시작했죠. 추석이 다가오자 딸 시댁 식구들까지 모두 우리 집에 모이게 됐어요. 딸은 며칠 전부터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는데 한 상 가득 차려내더라고요. 대견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사위가 커피를 마시면서 한마디 툭 던졌어요. 당신도 요즘 살 좀 붙은 것 같다? 팔뚝이랑 허벅지 봐. 난 잘 모르겠는데. 아니야, 확실히 볼살도 올라왔어. 민지 봐, 매일 야근하면서도 몸매 유지하잖아. 예전엔 그래도 조심하는 기색이 있었는데 대놓고 딸과 사돈처녀를 비교했죠. 한 번은 주말에 가족끼리 외식을 하러 갔는데 딸이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나왔어요.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였는데 제가 보기엔 정말 잘 어울렸거든요. 어머, 화사해 보인다. 색이 너무 잘 어울려. 그 스타일은 날씬한 사람이 입어야 예쁘지. 당신은 좀 통통한 편이라 안 어울린다. 내가 통통해? 솔직히 결혼하고 살 많이 쪘잖아. 민지 같은 몸매가 입어야 할 옷인데. 더 빼고 입어. 그날 외식하는 내내 딸이 거의 말을 안 했어요.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날 밤이었죠. 사위가 핸드폰을 보다가 갑자기 감탄사를 내뱉더라고요. 우와, 대박이다, 대박! 뭐가? 민지가 병원 송년회 때 드레스 입은 사진 올렸는데 완전 여신이야. 봐봐. 딸이 핸드폰을 슬쩍 밀어내면서 안 보고 싶은 눈치였어요. 이런 스타일 너도 한번 도전해봐. 민진 머리보다 다 소화하네. 눈치 없는 사위는 계속 딸을 자극하며 얘기했어요. 내가 헬스 PT 끊어줄까? 민지도 퇴근하고 운동한다던데. 그래서 몸매가 유지되나봐. 박서방, 잔소리 좀 그만해. 듣는 나도 스트레스 받아. 결국 옆에 있던 제가 못 참고 소리를 질러버렸죠. 그날 밤 딸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제 방에 와서 울었어요. 엄마, 내가 속이 좁은 건가? 요즘 정우씨가 뭘 해도 다 민지랑 비교해.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갈수록 더 심해져. 딸이 흐느끼면서 말을 이었어요. 나보다 살쪘다, 화장이 진하다, 요리가 맛없다, 센스가 없다 그러면서 맨날 민지는 이렇다, 민진 저렇다. 나 뭐가 그렇게 부족해? 왜 남편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해? 그 말에 제가 딸을 꼭 안아줬어요.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 엄마 눈엔 네가 최고야. 딸을 달랬지만 사실 직감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는 걸.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갔을 때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이었죠. 사위의 비교가 계속되면서 사돈처녀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아가씨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당당해지더라고요. 새언니, 정우 오빠 매운 거 잘 못 먹는 거 아세요? 청양고추 너무 많이 넣으신 것 같은데. 사실 오빠 위가 약하거든요. 어릴 때 한약도 많이 먹었는데 모르셨던 건 아니죠? 그때부터였어요. 사돈처녀가 딸을 대신해 은근슬쩍 아내 역할을 하기 시작한 시점이요. 어느 날은 제가 거실에 나갔더니 사돈처녀가 뻔뻔하게 넥타이를 매주고 있더라고요. 아, 사돈어른, 그게 아니라요. 오빠가 넥타이 매는 걸 어려워했어요. 자넨 그런 걸 아내한테 말해야지. 너무 둘이 붙어있는 거 보기 안 좋아. 출근 준비한다고 바빠서 민지가 센스가 있어서 넥타이도 골라줬어요. 괜찮나요, 장모님? 사위는 눈치 없이 넥타이까지 자랑하듯 말하더라고요. 사돈 처녀의 행동은 점점 대담해졌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사위 생일 때였죠. 자기가 특별한 걸 준비했다고 어찌나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던지. 오빠가 항상 갖고 싶어 했던 시계 맞지? 이 브랜드 좋아하잖아. 몇 달 월급 모아서 샀어. 우와, 내 꿈의 시계를 너한테 봤다니 너무 감동이야. 그것도 모자라서 충고랍시고 이런 말까지 했어요. 새언닌, 오빠 시계 좋아하는 것도 몰랐나 봐요. 오빠가 저한테는 사소한 것도 편하게 다 얘기하는데. 부부 사이에 대화가 많아야 한다던데 언니도 대화를 좀 많이 해보세요. 이런 부분은 여자가 노력해야죠. 원래 남자들은 가만히 두면 말 잘 안 해요. 사위도 그런 사돈처녀 행동을 전혀 제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았죠. 딸은 점점 자기 자리를 잃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돈처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참한 얼굴과는 다른 면이 있나 싶긴 했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사돈을 통해 들었죠. 사돈, 실은 민지가 얼마 전에 임신을 했어요. 네? 그동안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만난 의사라고 하던데 혼자라도 나와서 키워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죠. 사돈처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에 사돈과 사위 반응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네? 혼자서 키운다고요? 보통 미혼인 여자가 임신했다고 하면, 그것도 아버지가 도망갔다고 하면 더 놀라고 당황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두 사람 모두 예상했다는 듯이 담담했어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뭐. 본인이 그렇게 결정했다는데. 아니, 누군진 만나는 보셔야죠. 그런 놈을 어떻게 가만히 둬요. 특히 사위는 화를 내면서도 어딘가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 나쁜 놈, 내가 만나서 아주 반쯤 죽여놓을까 보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 찾으려는 노력은 전혀 안 했어요. 오히려 지나간 일이라면서 앞만 보자고 사돈처녀를 위로하기 바빴습니다. 이 일을 알고 난 후로 사위는 대놓고 사돈처녀를 더 챙기기 시작했어요. 민지야, 너 입 다 심하다면서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오빠한테 다 말해. 병원 검진은 잘 받고 있지? 내가 같이 가줄까? 딸이 그걸 보고 얼마나 과하다 느꼈으면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당신이 왜 그렇게까지 신경 써? 당신이 남편도 아니고 무슨 병원에 같이 가? 가족인데 당연하지. 민지 혼자서 얼마나 힘들겠어. 이런 일 당하고 당신은 걔 불쌍하지도 않아? 내가 친동생처럼 생각한다는 것도 알잖아. 그런데다 사돈처녀까지 임신하고서 더 당당해졌어요.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는 아예 우리 집에 수시로 들락거렸죠.
상전이라도 된 것처럼 소파에 누워서 사위한테 이것저것 시키더라고요. 오빠, 목마른데 물 좀 갖다 줄래? 나 리모컨도. 사위는 그런 요구를 다 들어줬어요. 옆에서 보고 있는데 표정 관리가 안 됐죠. 한 번은 사돈 처녀가 새벽에 뭐가 먹고 싶다고 사위한테 전화를 했나 보더군요. 그런데 싫은 내색 한 번 없이 새벽 2시에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나가더라고요. 여보, 이 시간에 어디 가게? 민지가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대. 24시간 하는 분식집 가서 사다 주려고. 뭐? 지금? 임신하면 그럴 수 있잖아. 금방 다녀올게. 더 자. 딸은 아무 말 없이 다시 누웠지만 저는 봤어요. 딸이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우는 걸.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사위가 아무리 불쌍하고 친동생 같다고 해도 사돈처녀 임신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건 사촌동생을 걱정하는 수준이 절대 아니었어요. 병원 검진 날엔 사위가 회사까지 빠지면서 데려다 줬고 초음파 사진을 냉장고 앞에 붙여놓고 보면서 실실 웃기까지 했으니까요. 한 번은 사돈처녀가 아이가 발로 찬다며 신기한 듯 배를 만지며 말했죠. 여기 느껴져? 이렇게 막 찬다니까? 응, 느껴져. 우리 아기가 건강한가 보다. 우리 아기라고 하려다가 급히 말을 바꾼 게 분명했어요. 전 그때 이런 가능성까지도 생각했네요. 이 아이가 사위 아이일 수도 있겠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건 정말 우연한 계기였어요. 세상 좁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어느 날 사돈하고 같이 백화점에 쇼핑을 갔어요. 식품관에서 이것저것 고르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사돈을 보고 인사하더라고요. 어머, 정우 엄마 아니야? 나야, 나 은준의 반찬. 예전에 같은 동네 살았던. 그런데 사돈 표정이 순간 굳더니 고개까지 돌리더라고요. 아, 전 잘 모르겠네요. 정우 엄마 맞는데? 맨날 정우랑 그 여자애 데리고 우리 가게 자주 왔잖아. 사람 잘못 보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혹시나 들을까 싶은지 저를 끌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그 일을 다시 한번 물었어요. 사돈, 아는 사람이에요? 아까 보니 정우 이름까지 다 아는 것 같던데. 고향에서 좀 알던 사람인데 여기까지 와서 연락하기 피곤해서요. 이상했어요. 그렇게 모른 척할 이유까지는 없다고 생각했죠. 찔리는 게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사돈 잠깐만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저는 화장실 가는 척하다가 그 여자분을 쫓아갔어요. 다행히 멀리 가지 않았더라고요. 저기 잠깐만요. 아까 저희 사돈 아신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요. 누구신지. 그 여자분이 저를 한번 쓱 훑어보더라고요. 아, 저는 정우랑 동네에서 가까이 사는 사람인데 이런저런 소문이 많아서요. 아까 말씀 중에 정우랑 어떤 여자애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20대 초반부터 같이 살던 애 있었거든요. 이름이 뭐였더라? 민정인가? 아, 민지였다. 그 이름을 듣는데 설마 했던 것들이 딱 맞는 기분이었죠. 그러면서도 무서웠습니다. 제발 설마 하는 의심으로 이 모든 게 끝나길 바랬거든요. 둘이 같이 살았다고요? 언제부터요? 네, 말이 많았어요. 정우개가 20살도 안 됐을 때부터 집에 갑자기 여자애를 데리고 들어와서 동거부터 시작했거든요. 사람들 눈치도 안 보고 막무가내였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사위 사진을 핸드폰에서 찾아 보여줬죠. 지금 말씀하신 정우가 이 사람 맞나요? 맞네, 그대로다. 정우는 지금 어떻게 지내요? 사고 안 치고 잘 사나 모르겠네. 저 아시는 것 있으면 다 말씀해 주세요. 제 친구 딸이 정우랑 잘 돼가고 있어서요. 제가 손까지 잡고 애원하자 그분도 모든 걸 얘기해 주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았죠. 잘 알아보라고 하세요. 정우가 인상은 좋은데 속을 모를 애예요. 그때 결혼식까지 올렸다고 들었는데. 아, 그게 정식은 아니고 둘이서 사진관에서 사진 찍었어요. 내 동생 친구가 사진관에서 잘 알죠. 근데 혼인신고를 안 하고 그냥 살더라고요. 10년 가까이 돼도 그러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긴 했죠. 여자분이 계속 과거를 떠올리면서 말했어요.
정우 엄마가 처음엔 반대하더니 어느 날부턴가 딸처럼 끼고 다니더라고요. 이 소문엔 그 여자도 문제가 많다 그러던데 뭐 꽃뱀이라고도 하고 빚이 있다 그랬나? 제가 떨리는 손으로 사돈처녀 사진을 보여줬어요. 맞아요, 이 사람. 어머, 아직도 만나나 봐요? 둘이 참 오래도 붙어 다니네. 그 여자분과 헤어진 후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사위와 사돈처녀는 20대 초반부터 함께 살았던 사이였고 사돈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였죠.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사위란 놈은 처음부터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우리 딸과의 결혼은 그저 돈을 위한 위장 결혼이었던 겁니다. 전 사위가 들어오기만을 벼르고 있었습니다. 끝장을 내줄 각오로요. 그날도 무슨 일이 있는지 전화도 안 받고 새벽 1시가 넘어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3시쯤 전화벨 소리에 화들짝 놀라 깼어요. 사실 이 나이가 되면 그 시간에 오는 전화는 괜히 가슴이 덜컥 내려앉잖아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싶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박정호 씨 보호자 되십니까? 네, 저는 장모 되는데요. 경부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승자 김민지 씨도 함께.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동승자가 누구라고요? 김민지 씨요. 박정호 씨는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고 김민지 씨는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 순간 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도망가다 죽었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도착했을 때 사위는 이미 시신이 안치실로 옮겨진 후였어요. 도착하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경찰이 저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해 줬어요. 과속으로 인한 중앙분리대 충돌 사고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정상이었고요. 트렁크에서 여행 가방들이 발견됐는데 다량의 현금과 위조 여권이 있었습니다. 위조 여권이요? 네, 두 사람이 해외로 도피하려던 것 같습니다. 딸한테 전화했더니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걸어도 계속 신호만 갔죠. 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시련을 겪는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은 한꺼번에 닥치는 건지 하늘이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집에도 장례식장에도 딸이 없었어요. 딸을 끌어다 억지로 데려다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위 정리를 방치할 수도 없었죠. 그리고 빈소를 빠져나온 뒤에도 복도에서 딸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혜열아, 너 지금 어디야? 박서방이 사고가 났다고. 그런데 딸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가웠어요. 알아요, 엄마. 저도 경찰한테 연락 받았어요. 알아? 장례식장엔 왜 안 와? 엄마, 나 그 사람 얼굴 보기 싫어. 그래도 일단은 네 남편인데 가기 싫어요. 딸의 목소리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슬픔도 놀람도 없었죠. 병원에서 시신을 확인하고 장례 절차를 밟는 동안 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돈은 통곡을 하다가도 눈으론 딸을 찾는데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혜연이는요? 연락됐어요? 저 사돈, 충격이 너무 커서 잠깐 쓰러진 모양이에요.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저도 모르게 거짓말이 슬슬 나왔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아니, 그래도 남편 장례식인데 기어서라도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애가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그러겠어요. 제가 대신 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쳐 소리를 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인데. 사돈은 콧배기도 안 비치는 딸이 얼마나 미운지 밤새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가끔 한숨을 쉬면서 이런 말을 들으라는 식으로 하기도 했죠. 정우가 얼마나 잘했는데 다 소용없다. 불쌍한 놈. 마누라 얼굴도 못 보고 가는구나. 그래도 딸 자리를 대신해서 미운 마음은 꾹 누르고 빈소를 지키기로 했죠. 영정사진에 있는 사위 얼굴이 얼마나 밉던지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맘 같아선 저승길이라도 쫓아가서 우리 딸한테 왜 그랬냐고 따져 묻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자마자 딸이 너무 걱정돼서 바로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딸은 예상과 달리 울고 있지도 않았고 오히려 너무나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너 괜찮은 거야? 엄마, 난 솔직히 그놈이 죽어서 속이 시원해.
충격적인 말이었지만 사위가 저지른 짓을 알고 있던 터라 이해가 됐어요. 벌 받았다고 생각해. 그 인간 10년 동안 속고 살았어. 처음부터 날 이용한 거였어. 딸은 그동안 참았던 얘기들을 쏟아냈어요. 엄마 알아? 이게 다 계획이었어. 정우 씨 우리 집에 처음 온 것도 다 계획이었대. 엄마 꽃집에 일부러 자주 간 거야. 내가 돈 많은 집 외동딸이라는 걸 알고. 뭐? 꽃집부터였다고? 내가 너한테 그런 생각하지 마. 절대 엄마 잘못 아니니까. 그리고 민지랑은 고등학생 때부터 사귀었대. 난 그냥 돈줄이었던 거지. 순간 멈칫했어요. 딸도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구나. 제가 먼저 알아낸 뒤에 딸에겐 상처를 덜 받게 해주고 싶었는데 이미 늦었더라고요. 너 이걸 다 언제부터 알았어? 3개월 전부터. 느낌은 이상했는데 민지가 실수로 카톡을 잘못 보냈거든. 여보, 우리 아들 오늘도 아빠 찾아. 이런 걸 보냈더라고. 그때부터 다 조사했어요. 그 인간이 회사 돈 빼돌린 것, 민지하고의 관계, 그 뱃속의 아기도 그 인간 핏줄이란 것까지. 배신이 정말 끝도 없더라. 딸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더 웃긴 건 정호 씨가 민지한테도 거짓말했다는 거야. 곧 이혼할 거라고 했대. 그러니까 애도 가진 거였고.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이혼 안 하니까 답답했다나? 그래서 일부러 우리 동네로 이사오고 내가 먼저 이혼하게 만들려고 했대. 정말 충격적인 진실이었어요. 엄마, 나 정말 바보같이 살았어. 사실 회사 돈 빼돌린 것도 알면서 참았어. 언젠간 정신 차리겠지. 제자리로 오겠지. 나한테도 정이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 근데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까이에서 날 속였을까? 혜연아, 그만 울어. 기운 없어. 딸 눈에는 슬픔 대신 분노만 가득했어요. 10년 동안 속고 산 여자의 분노. 엄마, 장례식장에 민지도 올 거예요. 분명히. 그년이 끝까지 얼마나 뻔뻔한지 알아? 아마 상주인 척 할걸요? 나랑 지내는 내내 내 자리가 자기 거라고 생각했잖아. 아이, 그래도 설마. 내가 안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년 얼굴 보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딸이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정말 억울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제가 딸을 꼭 안아줬어요.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 나쁜 놈들이 잘못한 거지. 네 탓하지 마. 엄마, 장례식장 가기 싫어. 그놈 죽은 꼴도 보기 싫어. 안 가도 돼. 너 편한 대로 해. 괜찮아. 하지만 결국 딸도 마지막 날에 장례식장에 갔어요. 가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대요. 정말로 그놈이 죽었는지 말이죠. 얼마나 속이고 당했으면 그것조차 딸은 또 속임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다더라고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조문객은 거의 없고 사돈하고 친척 몇몇만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임신 중인 그 여자가 온 거예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죠. 사돈은 그 여자를 보자마자 달려갔어요. 민지야, 괜찮아? 아이고, 너 이렇게 다친 몸으로. 어머니, 정우 오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그리고 그 여자는 엎드려 울기 시작했어요. 마치 진짜 아내인 것처럼요. 그때 딸이 나섰죠. 엎드린 여자를 발로 밀어버리더라고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비켜요. 언니, 오빠한테 인사하고 싶어요. 당신이 여기 있을 자격 없지. 누가 보면 와이프라도 되는 줄 알겠네. 그 말에 사돈은 버럭 화를 냈어요. 무슨 소리야? 민지도 우리 가족이야. 정우가 얼마나 친동생처럼 아꼈는데. 네, 너무 아꼈죠. 10년 동안 불륜 관계였으니까요. 순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다들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정우 씨와 이 여자는 옛날부터 연인이었고 전 돈 때문에 이용당한 거예요. 뱃속에 있는 이 아이도 정우 씨 아들이에요. 가짜 친척 동생이라면서 온 집안이 절 속였고요. 죽은 이 인간은 제 아버지 회사에서 6억을 횡령해서 이 여자랑 도망가다가 죽은 거고요.
여기서 무슨 짓을 해도 되지 않나요?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는 울면서 고개를 숙이더니 빌더라고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오빠를 말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고가... 딸은 그 모습에도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남편 뺏고 내 집에서 밥 먹고 잠도 자고 나한테 새언니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사람을 우습게 속였으면서 너희 참 재밌었겠다? 사돈은 그 와중에 정신을 못 차리고 딸을 밀치면서 이러는 겁니다. 그래, 민지가 내 며느리다. 어쩔래? 청우가 진짜 사랑한 여자라고. 이 허수아비 같은 게... 사돈도 아들 떠나보내고 혼이 다 나가서 잃을 게 없는 지경이었죠. 뭐? 그래? 처음부터 민지랑 결혼시킬 것이지 왜 날 속였어? 우리 아버지 재산 때문에? 어머니도 다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난 그냥 돈줄이었으니까. 그래, 잘못했다. 하지만 정우도 이제 죽었잖아. 죽은 사람 앞에서 이러는 게 예의야? 그 순간 제가 폭발했어요. 10년 동안 쌓였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예의요? 누구 앞에서 지금 예의를 말하는 거야? 사돈까지 왜 이래요? 우리 아들 가는 길에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우리 딸 속이고 이용하고 돈만 빼먹었으면서 예의를 말해? 그리고 제가 상위에 있던 향로를 집어들었어요. 내가 사위를 얼마나 믿었는데! 우리 딸한테 직접 소개해주고 가족처럼 받아들였는데! 우리 그동안 당신 아들한테 부족한 거 하나도 없이 다 믿고 기다려줬어. 저 여자랑 그렇게 수상한 짓거리에도 다 참고 버텼다고! 향로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쨍그랑 소리와 함께 제가 사방으로 흩어졌죠. 진정하세요. 장례식장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들이 우리 딸한테 한 짓을 알고도 진정해? 저는 상의의 제사 음식들까지 모두 엎어버렸어요.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잖아. 내 딸 인생 망치려고 접근했잖아, 이것들아! 아니, 정말 말해봐. 죽은 사람 대신해서라도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부끄러운 줄 알아! 화가 머리끝까지 간 저는 영정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이 사진 보면 역겨워. 10년 동안 가면 쓰고 살았던 놈 용서 못해! 사진을 바닥에 내던지려는 순간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딸이었죠. 엄마 그만해요. 엄마가 너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면 더러워지지 마요. 저런 것들 때문에. 사돈은 아들을 생각하니 서러운지 울부짖었어요. 미친 거 아니야? 죽은 사람 영정까지 어떻게 그래 내 아들한테? 그래, 네 아들 귀하면 내 딸도 귀해. 그래, 나 미쳤다. 날 미치게 만들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은 사돈을 향해 걸어갔어요. 민지가 진짜 며느리라고요? 그래요, 데려가세요. 대신 그동안 빼먹은 돈 다 토해내고요. 어? 무슨 돈? 무슨 이야기야? 모르셨어요? 돈 6억, 집 전세자금, 외제차, 명품 다 합치면 10억이 넘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것들이 돈 들고 해외로 갈 생각까지 했던데 기가 막혀서 정말. 그때 손을 휘저으며 그 여자가 나서더라고요. 언니, 그건 오해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해명할게요. 오해? 너랑 해외 도피하려고 준비한 서류 다 봤는데 아직도 속아 넘어갈 것 같니? 그래서 당신 아들 벌 받은 거야. 사돈은 귀를 막으면서 그만하라고 소리쳤지만 딸은 끝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도박 빚에 쫓겨서 우리 집에 손 벌렸죠? 아들 시켜서 돈 빼돌리게 하고. 우리가 도박을 한 건 맞지만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라고 속여서 한 집에 살게 했겠지. 얼마나 비웃었을까 나를. 멍청한 년이 잘도 속아 넘어간다고. 내가 인생을 걸고 싸워서 다 돌려놓을 거니까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세요. 어디까지 처박힐 수 있는지 보여줄 거라고. 딸과 제가 한바탕 하고 보니 장례식장이 아수라장이 됐더군요. 조문객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고 빈소에 온 시댁 친척들도 아무 말도 못했죠. 그때 쓰러지듯 누워있던 그 여자랑 제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여잔 공포에 질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아이하고 저는 제발 10년 동안 남의 남편 빼앗고 남의 집 돈으로 살았으면 사과를 해야지. 지금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왜 남의 일처럼 보고 있어? 너도 피해자다 이거니? 너라고 피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야. 끝장을 내줄 줄 알아.
제 말에 딸도 덧붙였죠. 같은 여자로서의 배신감에 치를 떠는 듯 했어요. 너도 여자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애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다른 여자 남편 빼앗고도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넌 이미 좋은 부모가 못 돼. 저도 사실은 같이 지내는 동안 힘들었어요. 정말이에요. 힘들었다고? 어떻게 끝까지 자기들 생각밖에 못할까? 사돈도 털썩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제가 조금 진정됐죠. 그리고 딸도 경고하듯 마지막 말을 남기더라고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요, 둘 다. 저는 끝으로 사돈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 빌라에서 당장 나가요. 그동안 돈도 안 받고 살게 해줬으니까 난 충분히 했어요. 사돈, 어딜 갑자기... 나더러 어디로 가라고요? 제가 딸 손을 잡고 장례식장을 나오려는데 사돈이 애원했어요. 그래도 인정이 있으면 조금만 시간을... 인정은 당신들이 우리 딸한테 줬어야죠. 10년이란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우린 장례식장을 나왔어요. 밖에 나와서야 제 손이 떨리는 걸 알았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후련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그날 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참고 삭혔던 걸 다 쏟아낸 기분이었죠. 남편 보내고 둘이 남았을 때처럼 이번에도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내가 하고 싶었던 말 다 해줘서. 미안해. 내가 그런 놈을 사위로 들였으니. 엄마 잘못 아니에요. 다 지나간 일이야.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이 또 드러났어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 집안의 엄청난 비밀이 밝혀진 거죠. 사돈 사업이 망한 진짜 이유는 거래처 사기가 아니라 도박 때문이었어요. 카지노에 빠져서 회사 자금까지 빼돌려 도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애도 어릴 때부터 그 집안 사람이 돼보려고 도박장을 다니면서 갖은 방법으로 돈을 벌어다가 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로 받아준 겁니다. 이 인간들한테 결국 다 돈이었구나.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네. 딸이 허탈하게 웃었어요. 저도 씁쓸하게 따라 웃었죠. 그러게 결국 다 거짓말이었네. 사업 부도도 불쌍한 사연도. 아휴, 참 많이도 퍼졌다. 변호사를 통해 사돈에게 빌려준 빌라도 다시 돌려받기로 했죠. 3년 동안 무상으로 살게 해줬으면 충분하죠. 이제 나가셔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집이 없어진 사돈이 찾아와서 울고불고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갈 곳이 없잖아. 사돈 제발요, 며느라. 저는 더 이상 당신 며느리가 아닌데요. 당신 아들 죽었잖아요. 그래도 정이 있잖아. 제 돈으로 도박하고 가짜 며느리까지 감싸던 분들한테 무슨 정이 있겠어요? 결국 그렇게 빌라에서 경찰까지 대동해 내쫓았습니다. 마지막 날 이삿짐을 싸는 걸 지켜봤는데 정말 초라했어요. 다 우리 잘못이야. 욕심이 너무 많았어. 사돈이 초췌한 얼굴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이미 늦었죠. 나중에 들으니 식구들이 도박빚에 쫓겨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어요. 그 집안의 완전한 몰락을 보면서 딸이 말했죠. 엄마, 세상에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나 봐. 그럼 나쁜 짓은 결국 돌아오는 법이야. 내가 아니면 자식이 받기도 하고. 지금은 우리가 빌려준 집에서 쫓겨나 길거리를 헤매는 사돈. 씁쓸하면서도 속이 시원했어요. 딸과 저는 요즘 각자 일에 집중하면서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가고 있어요. 딸이 가끔 제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엄마, 내가 좀 더 빨리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내가 미련하게 사람을 너무 믿었어. 무슨 소리야. 그 나쁜 놈이 너무 교활했던 거지. 엄마, 난 이제 남자 안 믿어. 그냥 엄마하고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좋아. 언젠가는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딸하고 지내는 이대로가 좋아요. 혹시라도 저처럼 딸을 둔 엄마들이 계신다면 너무 완벽한 사람은 꼭 의심해 보세요. 지나치게 잘하는 사람, 모든 게 다 갖춰진 것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인과응보는 분명히 있어요. 나쁜 짓을 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끝으로 이 사연을 읽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이는 사람 없이 거짓 없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